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오늘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지수 상황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주 호실적 발표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오늘 장 초반 다시 세웠습니다만 지금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 빨간불 켜다가 지금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코스닥 지수가 1%가량 상승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오늘 모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선두로 해서 지금 우량주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사실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소형 주단에까지는 아직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님이 지난주부터 내내 이제 이번 주는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기분 좋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 밤 11시에 또 방송을 해야 하고요. 또 내일 오전에 11시 24시간 동안 방송을 또 3번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왔거든요. 다 먹고 그렇습니다. 왔는데도 일단 약간 좀 피곤하긴 하네요. 전문가님 뭘 드시고 오셨나요? 한우 먹고 왔고요. 네. 등심 먹고 왔고. 근데 알고 보니까 와. 다 캐나다산이도 하고요.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네, 캐나다산은 먹고 왔는데 뭐 네. 캐나다산은 먹고 와 또 어느 정도 힘은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네. 오늘 상황이 그동안 어떤 상황이 됐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이 다 상승이 되었어요.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S&P 500, 나스닥 이제 솔직히 다우 쪽은 종목들이 총합적으로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나스닥 쪽에 1000개, S&P 500 쪽에 500, 600개 정도인데 그럼 총 합해서 3000개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미증시는. 근데 여러분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적게 나온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즉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은 되고 있지만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엔비디아 쪽으로는 계속 차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 왜냐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나스닥 몸통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통을 주가를 올렸던 거는 다른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나스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왜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지부터 보니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지표가 지난주 말쯤에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 고용이 좀 둔화가 되면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업률이 4.1%가 증가하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높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또 미국의 경기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면서 패드워치에서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80%까지 높게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전문가님도 9월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높게 점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네, 지금도 변함이 똑같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 해봤자 9월 달밖에 못 합니다. 오. 어차피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달 한번 빼면은 이제 나올 게 없거든요. 다음 달에도 그럼 내릴 수 있지 않나요? 다음 달에는 내일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CPI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CPI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둘기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현 파월 의장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고 네. 종로도 돌아가고 있다.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구체적인 날짜는 말할 수 없다. 일단 우리 파월 의장님이 이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안 될 것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 회의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준 의원들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연준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채권이라든지 구체금리라든지 환율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FOMC 회의록이 최근에 저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목요일쯤에. 네. 목요일날 발표될 때는 그때는 5월 경기 지표였습니다. 근데 5월 경기 지표는 그때 어느 정도 CPI만 둔화가 되었고 나머지 지표들은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고요. 이번 6월달 같은 경우, 6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둔화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월달 FOMC 회의록도 이번 7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될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들 네. 공원에 가시면 그 새우깡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둘기한테 먹이 많이 줘야죠. 안 비둘기한테 그렇습니까? 먹이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말. 매파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매파한테는 주면 안 비둘기한테는. 되지만은 우리 비둘기들한테는 새우깡 많이 주세요. 길거리에 보시면. 그래요. 그 종로 탁구공원 가면 많답니다. 그렇습니다. 탑골공원. 음. 자, 오는 9일에서 10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가 될 것 같은데 네. 또 파월 의장이 미국 상하원에서 하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비둘기 파월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시장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CPI 지수와 PPI 지수도 이번 주 11일과 12일 목요일 금요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이거 있습니다. 뭐 눈만 떠면 뭐 발표한다고 해요. 또 계속. 굉장히 일정이 어휴. 바빠요. 근데 CPI, PPI 지수를 통해서도 이 물가 지표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물가 둔화를 확인하게 된다면 역시나 금리 인하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전문가님. 계속 지속적으로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CPI하고 PPI가 이번 주 CPI만 잘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반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번 CPI 그다음에 6월 PPI가 이게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는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시장이 12월 6일 CPI가 11일구나. 12일이나 7월 12일이나 발표되기 전에는 네. 주가가 너무 개상승해도 안 돼요. 왜요? 이미 차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으로 횡보로 가다가요. 횡보로 가다가 12일 지나고 나서 미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국내 증시도 반등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PPI는 어차피 그 전에 CPI가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CPI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연달아 이틀 동안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먼저 발표되는 CPI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렇죠.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아침쯤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시장이 너무 좋다기보다는 좀 약간 횡보하면서 약간의 낙폭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2%대 상승을 하면서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지금 주가 상황은 좋습니다만 약간의 악재 아닌 악재가 또 있거든요. 유럽연합의 압박 때문에 유럽에서 이 앱스토어의 독점을 포기한다라는 이슈가 또 한 가지 나오긴 했는데 뭐 오늘 밤에는 애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국내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문가님. 애플에 대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까지 AIO 올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제까지 중국 규제하에 반사 이익에 따라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유럽의 뭐지? 반독점. 반도점 때문에서도 주가가 떨어질 거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전 세계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나라고 현금이 제일 많은 주가고요. 그리고 애플이 시가총액 1위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하면 애플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보다도 애플 주가가 천천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력은
테슬라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몇 퍼센트나 뭐 20, 테슬라가 2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애플은 주가가 4-5%만 올라가도 성공한 거하고 저는 보고 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40-50%로 하시는 줄 아니 알았어요. 4-5%죠. 4-50%라고 얘기하면 그 존모 토론방에 제목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이 매번 테슬라 앞으로 너무나도 유망하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 애플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뭐 악재 같은 게 껴 있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상승 동력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플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성에서 쓰면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애플은 앱스토어입니다. 네. 애플은 앱스토어가 맞을 거예요. 제가 아이폰 안 써서는 잘 모르겠지만 앱스토어가 맞습니다. 네, 앱스토어에다가 아이튠즈하고 또 있어요. 근데 앱스토어 쪽에서 그게 같이 연동시키는 데가 구글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유럽연합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걸 반독점을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에 쓰는 스마트폰에 쓰는 인구들이 삼성과 아닌 이상 구글에서 나오는 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독점 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독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영향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애플이.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번 주에 ITM 반도체, 네. 그다음에 BH, BH, 그다음에 여기서 이 에스코네스는 좀 뺍시다. 빼요. 최근에 안 좋은 사건이 터졌죠. 그래요? 최근 안 좋은 사건 터진 데가 네. 그 대표가 에스코네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ITM 반도체, BH, 뭐 세경하이텍, 파이엠트도 괜찮지만 ITM 반도체하고 BH가 저는 유력 종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깨지진 않지만 태성, 태성. 태성 종목도 괜찮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근데 태성이 네. 좀 주가가 변동성이 왔다 갔다가 좀 심해요. 아, 이게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요, 태성이 주가가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가면은요, 탁 치니 엎드러지고 갑자기 주가가 탁 치고 어머, 어머, 올라가거든요. 어머. 근데 태성이 저러다가도 또 장중에 또 갭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태성이 F 주가 관련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태성도 같이 상승했는데 지금 저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자리에 못 지켜준다고 하면은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애플이 여기서 신사업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태성 주가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ITM 반도체 쪽으로는 네.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뭐 태성이라는 종목은 만약에 내가 정말 단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빠릿빠릿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지만 워낙 움직임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애플 관련주 중에는 여러분들이 BH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죠. 그리고 전문가님은 ITM 반도체라는 종목을 선호주로 선택을 해주셨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TM 반도체 저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악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악기가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더 빠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척도 해야죠. 악기가 빠졌으면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척이 되기 전까지는 횡보 자리를 보고 그때 노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애플이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좀 더 투자를 강화할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데 우리 관련주 중에서 ITM 반도체 지금 자리를 조금씩 횡보하면서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하신 뒤에 진입해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다.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이 종목 공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또 8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상승이 거의 30%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 전체 상승률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상승이 크게 나왔으면 모든 6개월간의 낙폭을 다 만회를 했는데 엔비디아를 제치고 또 최근에는 미국 주식 투자 1위 종목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문가님이 엔비디아로 모두 다 몰려갔던 그 수급이 테슬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다 빼와야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간 수급들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호재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모델 Y를 정부 조달 품목에 처음으로 포함한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 부분이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이 타이틀을 굉장한 호재다라고 뽑을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이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때 부분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상승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요. 뭐 독일에서는 공장 증축 이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에코프로 비롯한 2차 전지 우량주들 일부 종목들
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테슬라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조응만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은 더 갈 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 팩트 알려드릴까요? 네. 테슬라가 다 상승한다고 해서 2차 전지주들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체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정부도 테슬라 산다. 모델 Y 정부 조달 품목 첫 포함.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테슬라 활용한다. 즉 이거는 FSD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맞습니다.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2번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때는 네. 국내 증시 2차 전지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아. 자율주행주나 그런 종목들만 상승이 됐었던 거죠. 네. 왜? 전기차 부분은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상승하는데 왜 2차 전지 상승 안 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중가 방송 보면 주식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은 쉽게 한다 아주. 안 그렇습니까? 즉 전기차 둔화가 판매가 된 게 아니고 즉 테슬라가 2차 전지 인해서 상승한 게 아닌 자율주행 부분으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 2차 전지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독일 저번 주였죠. 기가 배터리의 중축 공사 허가 이것도 2차 전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의해서 상승된 게 아니죠. 네. 즉 기가 팩토리 관련주도만 상승했던 거죠. 삼진 뭐 3호 AD 뭐 이런 종목도 삼진 있잖아요. L&D인가요? 삼진 AD 뭐 이런 종목 뭐 명신산업 어. 이런 종목도만 상승한 거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주가를 올린 건 아니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테슬라 주가가 5개월 만에 26% 2.2 상승된 거다. 그럼 여기 부분 자율주행 부분은 15% 정도가 상승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테슬라가 아예 전 세계인들 전문가들의 머리 판도를 확 바꿔버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저번 주 인도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어요. 차량 인도량이 네. 즉 차를 전 세계에서는 아유 테슬라 이번에 파봤자 100대도 못 팔 거야. 100대도 못 팔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2대에 판 거야. 오. 그러면 그 102대에 팔아가지고 전기차가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코프로가 저번 주에 한번 7% 정도 상승 나오고 오. 에코프로 맵이 5% 정도 상승 나왔던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테슬라 주가 다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어떤 재료로 상승하냐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상승이 되는 건데 아니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상승이 되는데 왜 2차 전지는 상승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에코프로가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4% 넘게 상승 중인데 오늘의 2차 전지주 상승은 테슬라의 어떤 부분 때문인 건가요? 사실 테슬라 부분보다는요. 네. 테슬라가 저번 주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다 상승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테슬라가 2차 전지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주가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가 국내 시장한테 전기차한테 도움이 준 거는 그나마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다. 전기차들이.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 되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엠이 상승한 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열쇠가 풀려나겠지. 뭐든지 예전에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고 해가지고 AI주들이 다 중소형주들이 다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달, 3달 동안 SK 하이닉스만 하이에나처럼 수급을 다 먹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엔비디아가 6% 정도 상승했다고 해도 AI주들은 오히려 조정으로 갔어요. 스키장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량주 쪽으로만 기술적 반등을 올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우리가 에코프로 비해 NNF를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들도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네.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상승해줘야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간다. 그리고 코스닥 쪽이 좀 어느 정도 버텨줘야 코스피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에코프로가 우량주 쪽으로는 오늘 서킷이 걸렸었어요. 서킷이 걸렸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윗꼬리가 심한 편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힘을 버텨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우량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더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도 시작하겠다. 외국인들도 지금 사고 있겠다. 그리고 이번 주 CPI도 잘 나오겠다. 중간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차익인 것 뿐이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코스닥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상승할 때마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한테 조금씩 영향을 주겠지만은 앞으로 전기차가 수요가 많아지겠다 하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NF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주가는 항상 멀티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량주들이 상승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섹터 목록들은 멀티플로 개별 호직마다 한 섹터, 리튬이면 리튬, 원톤형이면 원톤형 이렇게 전체를 한 대장주가 잡고 끄집어서 같이 영향을 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2차 전지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네. 테슬라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지난주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대요. 아, 그래요? 근데 팔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삶이 하는 게 네. 내 종목이 떨어지는 것보다 네. 내 종목 그 팔고 더 올라가는 게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주들 다른 종목들은 또 우리 국내 주식은 좀 갖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다행이다. 걔네들이라도 잘 갖고 있으라고 제가 한마디 해줬거든요. 네. 잘했나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디시셔트 얘기했습니까? 아니 뭐 거기까지는 왜 얘기를 못.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잘해야죠. 에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왜 2차 전지주가 오르고 있느냐. 사실은 테슬라가 오른다고 우리 2차 전지주들이 다 따라서 오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가 부각을 받았던 이슈는 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더더욱 2차 전지주들의 영향이 좀 미미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2차 전지주가 정말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테슬라가 지난주에 차량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전기차 수요가 워낙에 둔화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다라는 건 이제는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준 것이고, 이 때문에 앞으로 쭉 수요와 공급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이렇게 잘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한마디로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주들이 있다. 이 종목 지금 뭐 평단가가 얼마고 얼마 가지고 있는데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메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메타 올라갈 거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엔비디아만 외치는 게 아닌 네. 메타, 아마존, 애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이 요즘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메타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가님 뭐 인스타그램도 안 하신다면서요. 전 인스타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럼 뭐 저는 열심히 구경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뭐 근데 이번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니 뭐 지난 금요일에 6% 가까이 급등을 그게 했습니다. 메타 쪽에서 인스타하고 비슷한 그 뭐였죠? 스레드? 스레드. 네? 그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 인스타하고 비슷한 걸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스레드가 어느 정도 이제 이용 가입자들이 숫자가 증가가 됐다 하면서 메타 플랫폼 이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여기서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이 저번 주에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FSN.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요? 이 미국에서 틱톡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틱톡 관련주군요. 틱톡 관련주기도 해가지고 FSN보단 이 한국 정보 인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YG버즈. 이 YG버즈도 좀 위험해.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하이에나거든. 왜냐면 수급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YG버즈거든요. 하이에나? 네. 수급을 훔쳐서 바로 윗골이 닿아버리는 그 종목이 YG버즈입니다. 네. YG버즈고 이 FAD도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메타 관련주들이 네. 솔직히 많이 상승할 거다 이것보다는 네. 메타 주가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왜냐면 이 종목들은 이 스레드 하나에만 의존해야 돼요.
단발성 테마하는 거지. 무조건 이 종목이 올라갔고 메타플러스의 슬레드가 이용 가입자가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블레이드 앞으로 좋게 봅니다. 이렇게 방송을 얘기하시는 분 다 걸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장도 바뀌면은 또 그때 또 그날 상승한 거 이 종목 괜찮아 보면 또 삼양식품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메타 관련주를 일단 뭐 관련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요. 워낙에 단발성 테마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얼굴에 올라갔다가 한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한 2% 정도 올라갔다가 갑자기 8% 빠지고 이런 어머. 종목들이 약간 좀 메타 관련주들이 좀 약간 좀 윗골이 달리고 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주사, 양지사 현상이 낫지. 그래요. 만약에 뭐 이제 메타 주가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관련주에 혹시라도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물론 엔비디아 뭐 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AI 칩 신제품입니다. 블랙웰이 네. 몇 달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드디어 이달 말부터 생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HBM D램의 호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문가님이 여전히 이제 좀 조정 시기다라는 의견 여전하신 거죠. 여전합니다. 그래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여전합니다. 땅이 무너져도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이 하락돼도 이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요. 최근에 저는 엔비디아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네.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이 돼야 국내 시장이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가 완전히 상하 관계가 돼버렸어요. 코스피는 위쪽 올라갔었는데 그동안 코스닥은 내어 꽂았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게 내어 꽂았어요. 그러니까 즉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코스닥이 더 많이 떠졌었어요. 그 멀리 하시는 것보다 최근 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이 움직여주니까 코스닥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코스피는 SK 하이닉스하고 그 하이에너 관련주 동해가스 한국가스공사로 해가지고 수급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코스닥 쪽에 바이오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지탱합니까? 아니거든요.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하나요 이 시장을 전체적인 투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상승해야 어느 정도 시장이 재정비가 되고 코스닥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네. 얘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네가 빠져야 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얘네가 빠져야 코스닥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얘네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윗골이 다리고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분 쪽으로는 얘네가 빠져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여기서 제가 좋게 보는 건 하나 있어요. 푸른밤 오, 제주 반도체? 반도체. 왜 좋게 보시죠? 왜냐면 제주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조정이 될 때 엔비디아도 면분을 삼고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로 들어가 있는 게 제주 반도체입니다. 오, 제주 반도체, 미래산업, 필렐리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주 반도체가 어느 정도 복합 테마로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쪽으로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우리 잭송환님 정말 많은 걸 개발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 블랙웰 이 GPU 블랙웰도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이 신제품 공개된 지는 일찍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뭐 주가에 반영된 지 오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인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은 좀 조정 시기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뭐 그래도 삼성전자만큼은 환율 하락에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는 환율만 떨어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에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대표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집에 있는 와이프 남편 버리고 사는 게 삼성 주가라고요. 오, 그런 말이 있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환율 하락의 수혜를 앞으로도 쭉 이어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 제주 반도체라든지 피델릭스라든지 미래산업이라든지 이 종목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 반사이익을 보는 국내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주들 떨어지더라도
약간 테마성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을 돌입을 했죠. 우리는 이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우등생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은 다음 달이라서 조금 시기가 남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3일, 테슬라도 같은 날 23일, 메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이번 달 말 31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적 발표가 오히려 지금 좋은 모멘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수준이라서 오히려 실적 발표 시에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네, 있겠다. 더 떠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1분기 실적도 좋게는 나왔지만은 주가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어. 자, 근데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거고는 보고 있는데 네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엔비디아의 대표 종목은 MDS테크입니다. 오, MDS테크. 네. 자, MDS테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 올라갈 때 대표적인 종목 MDS테크는 스키장이 아니고 청계천 반영현식으로 떨어지고 아유, 있습니다. 버려졌어요, 엔비디아. 거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저거 완전 돈전조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어떻게 된 아주 건가요? 답답합니다. 네. 매번 주식 전문가들 엔비디아 외치다가 그 엔비디아하고 엮여져 있는 국내 중소형주 MDS테크는 이제 어느 정도 지방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DS테크가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MDS테크는 빠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이 방송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애플 같은 경우 애플도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쪽에서는 종목이 태성이하고 있습니다. 태성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제외할게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산 종목은 미국 주식이 아니고 국내 증시인데 안 그렇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자, 그럼 이스트 소프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걸 사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치 올라갔는데 이스트 소프트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마마마요. 저 정도면 아마 진짜 저 정도면 맞아. 아유. 저 지금 용의꼴이에요. 용의꼴이. 총무님, 제가 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할 때쯤에 이스트 소프트 공략해가지고 네. 그때 전문가님이 그 공략을 도와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거의 15%인가 네네. 하루 만에 네. 수익을 봤었어요. 네네네. 그런 그림은 다시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여러분들 매번 늘 똑같은 이슈로 했던 게 이스트 소프트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예전에 올라갈 때는 이스트 소프트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었던 거고 이제는 제자리에 찾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3일 실적이 좋게 나와도 저는 프리마켓에서는 하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전에는 먼저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이 먼저 빠지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기술주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아무리 사상 최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AI나 이 빅테크 쪽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은 좀 넘깁시다. 아마존 넘기고 메타도 넘겨요? 좀 넘기고 왜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 왜긴 왜입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나요? 별 영향력이 없고 우리는 주식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올라가는 것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좋아요. 아마존하고 메타도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네. 하지만 얘네들 다 포함한 게 뭐다? 빅테크잖아요. 빅테크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그동안 미국 시장을 돈을 꾸역꾸역 올렸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떨어질 건데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파워데이 주식 방송에서 다 이제 빅테크 실적 이제 준비해야 할 때 막 얘기 하잖아요. 네. 준비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마요. 준비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개별 종목들만 잘 챙기고 계십시오.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2차 전지 쪽으로는 신경 써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전지 뭐 사양의 배터리 아저씨예요? 아니면은 사양의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 거고요. 네. 왜냐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에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SK 하이닉스 사세요.
삼성 주가 사세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LG 사세요. 카카오 사세요. 자리 떨어졌으면 카카오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새로운 주인공을 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 관련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이나 실적은 좋게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하지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 기대감에 상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2차 전지는 성적표를 안 봐도 다 보여요. 2차 전지 종목이 저렇게 올라가도 실적이 좋게 나오려나? 그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가 수요 공급이 많아지겠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전기자동차가 판매가 둔화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과를 보니까 판매량이 증가가 됐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걸 부하시성 해소로 보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시험 점수를 까봤는데 40점이 나왔다고 해도 원래 이 친구가 20점 받던 친구면은 칭찬해줄 일이거든요. 그렇지. 비유 잘하셨네. 맞아.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물론 성적 안 좋을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렇지. 23일 실적 발표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마존이나 메타는 사실은 뭐 우리 시장에 그다지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급만 뺏어가지. 그렇습니다. 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아무리 잘 나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애플은 저희가 좀 엔비디아 바로 다음 타자이긴 했지만 이제 엔비디아 다음으로 애플이 오를 차례다 해서 사실 그 뒤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뭐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 안 하셔도 된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차피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뭐해? 여러분들 지금 빅테크 중소형 종목들 다 갖고 계시잖아.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빅테크 시작이 작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갈 겁니다. 아모렌스 간수, 뭐 가오친스, 뭐 코아시아 있습니다. 그리고 TSMC 대만 부분에 따가지고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그 2달 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3달 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1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그냥 다 올라갔던 그 똑같은 레퍼토리인 것 뿐인데 그 네. 바에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는 종목이냐 그거부터 체크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만 수익 보고 싶다고 아니고 뭐 빅테크만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빅테크로 안 갈래요. 저는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정답은 좀 단순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고 많이 떨어졌으면 올라야 되는 건데 바로 그 떨어졌으니 오를 만한 종목이 테슬라고 뭐 떨어졌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대표 기술주 중에서 혼자서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유망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환율은 그래도 뭐 이제 1,400원대까지 바라보다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디어 이제는 금리 인하가 그래도 올해 안에 2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데 약간 확신이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강달러의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고 성장주 중심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 즉 이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조금 더 유입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준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역시나 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리포트들이 뭐 삼성전자 주가 목표 주가 막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리더라고요. 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또 아유. 전문가님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보시나요? 뭐 올해 말까지? 저는 많이 올라가 봤자요. 네. 그냥 뭐 저도 제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은 좀 평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97,000원 아니면 98,000원까지는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뭐 12만 13만 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때 만약에 12만 13만 돼야 하잖아요. 네. 잠깐만 비켜봐 주세요. 네. 보시면은 네. 이게 1290까지 가야 돼요. 오. 근데 1290까지 가려면은 네. 금리가 미국 고금리가 못해도 2.2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5가 넘는데 5.5가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반토막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금리가 반토막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올해 안에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그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일이 없으니까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래요. 1290원까지 가려면은 미국의 고금리가 지금 5.50인데 네. 고금리가 5.50에서 점점 금리 연준이 이번 연도에 2회, 1회, 내년에 1회 한다고 해도 3번은 나눈다고 해도 네. 5.50에서 5.50에서 내어봤자 열심히 내려도 4.00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고금리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1320원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고금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떨어진 것뿐 이것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금리 인하가 돼도 시장이 엄청나게 저번처럼 좋아진다. 이 생각은 김치국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전문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1290원이 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뭐하러 삼성 주가를 10만까지 올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맨날 바뀌잖아요. 상황이 맨날 바뀌는데 지금 뭐 삼성 주가 12만 원, 13만 원 갈 수가 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환율이 지금 1378원인데 네. 1378원에서 미국에서 이게 다 좋게 나온다고 해도 많이 떨어져도 환율은 1330일 겁니다. 근데 1330에서 금리 인하 한 번 했는데 지표가 또 오히려 안 좋게 나와. 예전엔 둔화가 되면은 달러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표가 또 금리 인하 했는데 또 지표가 둔화되면은 오히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하면 환율은 또 다시 치고 올라가죠. 그럼 삼성 주가는 또 9만까지 갔다가 8만까지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속다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고금리가 어느 정도 3번 빠진다고 해도 5.50에서 미국 현재 5.50에서 3번 금리 인하를 나눈다고 해도 4%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금리고 그때 환율이 그 전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환율은 치고 올라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은 곧 삼성전자 주가와도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 삼성전자 주가 올해 말까지 아주 잘하면 97,000원, 98,000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네? 결정을 뭐예요? 하는데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예요. 전문가님 놀라지 마세요. 지금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물가 지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지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9월쯤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는 10월에서 11월쯤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문가님도 동의하시죠? 전 동의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네. 보세요. 왜냐하면은 네. 소비자 물가 2.4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표가 또 중간에 만약에 예상치보다 상해 나오잖아요. 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내려가가지고 또 어머.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10월 또는 12월 한 차에 인하할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9월달에 금리 인하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하면은 한국은 바로 10월달에 인하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언제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10월달하고 12월달하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안에 만약에 아랍 전쟁이 터지거나 유가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국은행 자체 내에서는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또는 12월 한 차에 인하할 할 뜻이잖아요.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phát展적 요소로 네. phát展적 요소를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솔직히 이분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요. 네. 국내 시장은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면 미국 시장을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환율은 경기 지표는 미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야 주시장에서 돈을 안 잃거든요. 한국은행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금리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고요. 오늘 사실 현대차랑 기아 주가는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2분기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판매량은 좀 줄었는데 워낙에 뭐 이제 환율이 높은 상황이고 환차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자, 자동차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주, 부품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그동안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원화로 사죠. 주식을 살 때 10,000원, 20,000원은 그냥 바로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달러가 계속 달러. 바뀌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사야겠죠. 네. 달러로 사야 하는데 은행에서 오늘 한국 가격으로 오늘 2,000원이라고 하면은 1달러에 그 1달러로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러 가치가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빼는 이유는 달러 가치성 상승이 때문이거든요. 이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동차가 그동안 사실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이 증가.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너무 억지로 주가를 올린 거예요. 사실 작년, 재작년 현대차 기아하고 기아차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도 그때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네네. 근데 달러가 약했어요. 그때는. 네네네. 근데 현대하고 기아차가 우리나라는 수입이 아니고 수출로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달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예전에 판매했던 그 달러를 받아들인 달러가 10,000원에 받았다고 하면은 미국한테 10,000원에 받았다고 하면 달러가 상승했으니까 1,400원의 그 가치성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주가가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리고 애프터 가이드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하고요. 네네. 거기 들어가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솔직히 많이 판매된 숫자가 아니에요. 많이 판매된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 판매된 숫자가 아닌데 달러 가치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작년에 팔았던 게 그때가 환율이 1,340이라고 하면은 지금 1,390, 1,380이니까 당연히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는 가치성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달러가 떨어져야 국내 시장이 삽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투심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어차피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하고 기아차가 좀 주가가 떨어져야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도 2분기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단순히 이 영업이익이 환율 효과 때문에 좀 잘 나와 보이는 것이라서 좀 주가가 고평가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이 저에게 TCCT를 약간 오르고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님.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0.39%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고 TCT 넘어가자고 한 거지. 아유, 그래요. 한번 우리 차트 시청자분들과 같이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분명히 이 전쟁 내가 끝낼 겁니다. 네, 지금 TCCT 네.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4%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횡보 현실로 가는데 네. 저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TCCT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니케이 금광판 즉 전환사채 500억을 빌렸습니다. 네. 500억을 빌렸어요. 자금 조달 그리고 표면 이자율 0%야. 네. 그러면은 즉 이 자금을 조달해 준 사람들한테 이자 없이 전학가액을 55,000원에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TCCT 입장에서도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향후 주가는 55,000원이 아닌 10만 원까지도 자기네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네. 삼성 SDI가 7월달에 목표로 제시를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8월달에 양산입니다. 양산 쪽에다가 원통형 배터리를 전 세계적으로 출하를 시작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TCT 지금 떨어지더라도 아무것도 없죠. 어차피 게임 오버거든요. 왜냐면 원통형 배터리가 과거 어떤 회사가 내놔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것보다 원통형 배터리가 처음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니켈 금광판을 공급을 했던 TCCT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차 전지 기술적 반등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네. 지금 기간이 1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또 더 샀나요? 더 샀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TCCT 기간 순매수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기간 순매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최근에 13일에서 14일 정도 연속 와우.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만 갖고 계시는데 우리 저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보시고 나는 한 3%만 먹고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건 나방 같은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네네. 우리 TCCT는 기관들이 약간 조금씩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이제 횡보만 하면은 저는 기술주당 반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10% 정도는 올릴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 주가 제로로 저는 TCCT의 주가를 올리겠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TCCT 이음 그대로 스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을 스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뺏어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벌써 방송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따 11시에 또 올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 11시간 뒤에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는데 사실 지금도 준비한 자료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못 보여드려가지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시 저희 찾아주시면 못다한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들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을 더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더 빠르게
많이 정확하게 받아가실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 한 1분 뒤에 사라지니까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그리고 내일 낮 11시, 내일 오전 11시에 또 여러분들 우리 뭐 여한시하고 이렇게 엮였어요. 굉장히 자주 찾아올 예정이니 계속해서 저희 방송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또 봐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따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